자, 이제 감정평가업자 이제 선정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종전자산 평가의 목적은 뭐다? 종전자산 평가의 목적은 조합원 간 공평한 분배입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왜 할까요? 사업비가 들어가죠. 공사비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비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담 비율을 정해야 되고, 또 일반 분양을 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나눠 먹는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게 종전자산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간 공평한 분배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당한 가격, 시가가 아니라 종전자산 평가의 목적은 형평성, 공평한 분배가 목적이다. 근데 자, 조합원은 종전 토지 또는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유리한가? 이게 파트입니다. 자, 근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전 토지 가격이 높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편견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을수록 좋다는 편견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조합 임원분들은 조합원들한테 이게 왜 오해인지를 감정평가사님들을 좀 모셔다가 교육을 많이 하셔야 사업 진행에 편하십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3명밖에 없다. 갑, 을, 병이 100원, 100원, 100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대1대 1이죠. 즉 사업비가 1000원 들어간, 300원 들어간다. 그럼 100원씩 내면 됩니다. 100원씩 내면 됩니다. 그런데 종전가액을 일률적으로 2배로 올려서 200원, 200원, 200원이라고 치죠. 그런데 사업비는 3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덜 내나요? 비율은 똑같이 100원, 100원, 1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은 이 형평성만 맞으면 되는 거지, 이걸 높은 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뭐 딱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종전자산 가격이 오히려 높으면 현금 청산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건 아닙니다만, 왜냐? 아니, 우리 종전자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인데 현금 청산 받고 나가는 사람한테 당신들은 평당 뭐 800이다. 이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종전자산 가격이 높게 나왔을 때 손해볼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 가격은 가장 좋은 건 적정 가격이 나오고 형평성 위반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종전자산 가격의 통지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자산 가격 통지 시기. 지금은 언제 통지를 하죠? 분양신청 통지 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걸 언제까지 통지해 준다? 법에는 관리처분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처분 총회할 때도 통지 안 해줬어요. 이게 캐비넷 총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처분 총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과거에는. 왜냐? 그래도 남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요순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 채 1개월 전에 통지해주고.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입니다. 내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하고 안 함으로써 내가 조합원에서 빠져나오냐, 조합원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내 종전자산 가격도 모르고 종후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이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느냐,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로 분양 신청 통지할 때 이 종전자산, 종후자산 가격을 통지하도록 아예 제도 개선을 해놨습니다. 지금 뭐 수원시 외에 다른 뭐 지자체는 아직 이렇게 제도 개선 해놨는지는 제가 아직 뭐 했다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은 뭐 그게 제도화된 건 아니니까 하여튼 통지 시기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입자 보상평가,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자, 관리처분 총회를 통과되면,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행정청에 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 인가 신청을 낼 때 뭘 첨부해야 되냐면 요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세입자별 손실보상 및 권리명세를 첨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특히 이게 영업보상인데, 영업보상. 영업보상이라고 하면 자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관리처분 쟁점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관리처분에 착수를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렇게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을 첨부하지 않고 인가 신청하면 행정청이 인가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보상액 차감 금지.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이 살지 않고 그 세를 준 경우죠. 세를 주면 조합은 그 세 준 사람한테 주거이전비,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또는 영업보상금을 그 세입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간 금액을 그 조합원의 권리가격에서, 권리가액에서 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아예 이제 그걸 법으로 딱 막았습니다. 이제 차감하지 마라. 그래서 2012년 2월 1일 후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건 이 세입자 보상액을 차감하지 마라. 이건 재개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해당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관리처분 계획의 법적 성질은 뭐냐? 제일 중요한 한마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독립된 행정처분. 뭐하고 독립된 거냐?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이런 것들하고 다 독립됐다는 겁니다. 독립된 행정처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좀 뒤에 바로 또 설명할 거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독립된 행정처분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불만이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취소 해소를 내야 되는 거고, 인가에 불만이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계획 재량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정리를 하면 뭐냐? 가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해소를 넣는데요. 이제 그거는 대법원 판례로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안 되고, 이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해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기 전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이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가되기 전에는 관리처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또한 무슨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이 인가 고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관리처분 총회 결의 이 부분은 다툴 수가 없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입니다. 일부 취소 소송이 뭐냐? 조합원이 이제 많이 제기하는 소송인데 종전자산 가격이 작다. 이럴 경우에 조합이 몇절 며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중 나에 대한, 원고에 대한 종전자산 가격 부분은 취소한다. 이렇게 소송을 내는 거죠. 이렇게 소송을 내는데 이것도 조합 입장에서는 형평성 위반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조합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만약에 이 강의를 조합원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조합원 여러분은 중요한 건 형평성 위반이 있다는 점을 잘 주장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다? 이전 고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전 고시 전까지.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게 뭐냐? 제소기간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불변기간입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 고시가 난 날로 5일이 지나야 됩니다. 5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뿐만이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 조합 설립,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소기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들이 상가 관리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참 질문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리처분을 할 때 아파트는 상세히 하는데, 상가는 이렇게만 하는 경우 있어요. 뭐냐,
추후 MD 확정 후에 다시 상세하게 하겠다. 요렇게만 하고 그 상가 관리 처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대법원은 그런 경우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합의 아주 친화적인 판결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조합한테 권하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상가도 상세하게 좀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판결 믿고 아무것도 그냥 MDU 다시 함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언제 사안별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가도 최대한 자세히 관리 처분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자산 가격 범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한다. 이거는 그 정부가 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인데 종전 자산 가격 범위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종전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이 20억짜리가 있다. 그럴 경우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내가 집은 단독주택 한 채지만 전용 면적이 뭐 100평 이상이다. 이럴 경우 또는 뭐 80평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한 채는 60평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하고 전매 금지된다. 3년 동안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 과밀 억제권역 주택 재건축 3주택 공급 허용 이것도 이 재건축 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정한 거죠. 과밀 억제권에서는 3주택까지 공급,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최대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2014년 12월 31일 후에 관리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2015년부터 관리 처분하는 것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처분을 할 때 불평등 부담 문제가 뭐냐면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 비용을 그냥 사업비에 넣어버리면 정관에 위배돼서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 이 부분은 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론 하여금 일률적으로 철거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 하여금 일률적으로 철거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 좀 하시고 일반 분양 추가 공사비를 원가에 산입한 것도 위법합니다. 일반 분양 추가 공사비. 그 다음에 이주비는 빌리지 않은 조합원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조합원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이거는 뭐 시장 군수님이 하는 거니까 타당성을 할 수 있고 타당성은 누가 하느냐? 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이 합니다. 자, 하자승계. 자, 하자승계가 무슨 얘기냐?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는다. 또 관리처분계획 하자가 뒤에 청산금 부가처분에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는다. 참고하시죠. 관리처분계획서 정보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 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이렇게 미리 동의를 좀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관리처분 총회 할 때 동의를 받아놔라.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서 공람 시기. 국토교통부는 아까 제가 서두에 표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합 총회 다음에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그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고 서울행정법원은 법이 정한 적이 없다. 순서는 그러니까 총회 개최 전에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럼 관리처분 총회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총회는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종후 종전 부담금 규모 및 부담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2일 정도 늦게 통지하는 것은 그래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관리처분 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 아까 1일이나 2일 정도 지연한 건 뭐 그래도 괜찮다. 근데 1000명 중에 29명, 또 861명 중에 24명한테 통지가 누락되면 이는 무효입니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외국 거주자한테도 분양신청 통지해야 됩니다. 외국 거주자지만. 그 다음에 총회의 20% 이상은 반드시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후에 총회 참석을 하면 이건 직접 참석에 해당합니다. 서면 결의서 제출 후에 총회 참석을 하면 직접 참석에 해당합니다.
관리처분총회 의결 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아까 사업시행계획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는 당연히 조합원에서 빼줘야죠.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 즉 결의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만 분모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로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관리처분총회 개의할 때 성원보고 한 걸 결의할 때 성원보고를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결 정족수,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건 사업비 10% 이상 증가하면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또 중대한 변경이 있다. 그러면 역시 3분의 2인데, 중대한 변경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시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시하고 관리처분 인가시를 비교해서 중대한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재산을 판다, 매도한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무효죠, 당연히. 관리처분 총회도 안 하고 또 총회도 하지 않고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또 관리하는 행위도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구 본계약 전에 관리처분 총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약도 엄밀히 계약입니다. 그래서 최종 체결하는 게 본계약 아닙니다. 변경계약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 개최 A구청이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관리처분 개최를 인정했고 인가를 했습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지만 그것 또한 역시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 개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아까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이제 인가는 누가 한다? 행정청이 하는 거죠. 이 인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인가. 강학상 인가는 뭐냐?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주체적으로 행정청으로서 수립하고, 또 다른 이 관청은, 행정청은 보충적으로 인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관리처분 계획에 불만이 있으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 취소해서 행정소송을 내라는 거고, 인가에 잘못이 있다고 할 때만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서 관리처분 인가 취소 소송을 넣으라, 그런 뜻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의결을 했는데 내용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미한 변경은 다시 총회를 안 거쳐도 되지만, 분양 대상자가 현금 청산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총회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평형이 변경된다. 그럼 총회가 필요합니다. 또 조합원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관리처분 총회 다시 하라는 겁니다. 관리처분 총회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또는 인가에 대한 소송 제기 시점은 이전 고시 전까지만 해야 된다. 이전 고시 후에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는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유보하라,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학상 인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건 보충행위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인가, 주요 변경이 있으면 기존 관리처분 인가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 현금 청산 가능 여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법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조합 정관에 이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규정을. 그래서 둘지 말지는 여러분 조합원들이 철저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150일 지나면 분양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도 조합이 실제로 150일 넘었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선포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 현금 청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 여부 및 시기. 자,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은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으로 권리 변동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관행적으로 분양계약을 다 하죠. 지금 관행적으로 분양계약을 다 합니다. 관행적으로.
근데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언제로 둘 거냐? 2주 철거 착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가장 바보 같은 게 뭘까요? 자, 아직 2주도 하기 전에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에 분양계약을 뜩 하면 선포하면 그때 조합원이 나 분양계약 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로부터 재개발은 수용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차라리 2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 다 해놓고 그래도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그 공사 기간 동안 수용하고 재개발은 매도 청구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건 제 사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철거 가능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철거는 그 조합원들은 당연히 2주 철거 의무가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인도 청구 소송을 내서 그 인도 집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반대급부가 있다면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나서 철거를 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고 그런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연이어 여러 개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인데 당연히 2주를 해야 되는데 2주하지 않고 소송에 응소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미2주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2주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2주를 정당하게 2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진 하급심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도정법 49조 6항 단서의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무슨 단서가 그거죠. 보상받기 전에는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는데 재건축은 사용수익권이 정지됩니다.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현금청산 대상자한테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용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이 조합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에 시공자 선정 및 계약과 관리처분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 강의 내용에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114 소문자 gs@naver.com입니다. 114 gs@naver.com. 자, 이상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 청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냐고 여러 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 임원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도 서로 협조해서 아주 신속하고 또 성공한 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 김은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